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오늘은 우리 문제집 79쪽에 135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 보기 2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보기 1 가겠습니다. 영의정 이 원익이 아래기를, 실은 여기는 이 원익이 키워드예요. 네, 볼까요? 이 원익 나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인물이 있죠. 한백겸. 한백겸이 영의정인 이 원익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원익에게 건의하였다. 지금 뭔가 우리 사회의 제도 중에 뭔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걸 좀 수정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다시 이 원익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다시 또 하겠죠. 이 왕이 곧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하면 우리 제도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게 대동법이죠. 금년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비율표를 제가 5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경제 파트에서 주로 이제 우리 고려시대 나올 수 있는 게 조용조이죠. 그 조용조 중에 이제 보시면 조용조. 요게 지금 대동법이 이 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고를 조자. 즉, 특산물을 골라내는 거죠. 지방별로 특산물이 되게 다양하게 생산되죠. 다양하게 생산됐을 경우에 이걸 조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물로 낸다는 거예요. 현물로. 그러다 보니, 현물로 내다 보니 대납이라고 하는 제도와 그 다음에 방납업자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16세기부터 끊임없이 이런 제도가 나왔죠. 뭐 조광조, 이일, 그 다음에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했죠. 이걸 수미법이라고 그러죠. 현물 대신에 쌀로 내자는 거야. 쌀은 특별하게 뭐 부패하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현물들은 이동 도중에 또는 보관 도중에 부패하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 과정 중에 대납이라고 하는 제도와 방납이라는 제도 때문에 부패한다는 거야. 여러모로 세금은 걷긴 걷어야 되겠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 또 부패하더라. 그 수미법을 주장하죠. 이런 사람이 율곡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앞에 조광조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유성룡 같은 인물들, 이런 인사들이 수미법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실천이 안 됐죠. 그리고 광해군 때 와서 드디어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오늘날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죠. 그 경기도 처음 시작됐고 나머지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제 속중 때까지 가는데 전국까지 가는데 이게 100년이 걸렸어요. 이건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산물을 세금 냈단 말이죠. 근데 특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18세기는 16도, 17세기에는 12도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럼 선생님이 3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에. 예를 뭐 경기도 수원에. 3개의 토지면 선생님 18세기 인물이면 곱하기 16을 하면은 36, 18, 48도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개를 토지를 가지고 있는 17세기가 되면 12도가 되면 3일은 6, 3일은 3, 36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 내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도대체 어떻게 냅니까? 물어보면 이런 곱하기 계산하게 되면 쉽게 내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게 대동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미법, 대동법.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올해 금년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읽어볼게요, 맞아? 자, 이 원익의 아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들에게 중간에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또는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예, 청은 여기 꼭 기억하실 것.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해청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주관합니다. 선해청입니다. 여기는. 예, 선해청을 설치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먼저 한백겸이 호조죠. 호조의 관리인 한백겸이 이원에게 건의했다. 이원이 다시 왕에게 보고서 그렇게 하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특산물 요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를 바쳤죠. 상공은 주로 이제 곡식류라고 보시면 돼요. 곡식류들. 이건 유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 종류들, 유실수들. 이건 주로 어패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패류. 네. 근데 요건 해결됐어요. 예, 요걸로 이렇게 해결됐어요. 근데 요건 해결되지 않고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됐어요. 이건 왕이 직접 입맛을 봐야 되겠대요. 네, 왕이 직접 맛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방의 이런 특산물들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왕이 직접 가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들이 이렇게 올려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이 이거 입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A급이 올라갈 거 아니야. 왕이 먹는 음식인데. 그죠? 그럼 당연히 좋은 게 올라간다면 왕이 입맛을 가지고 풍흉을 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대로 유지됐어요. 대신 상공만 이렇게 해결됐다 보시면 돼요. 상공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이거예요. 몇 줄을 낼 것이냐.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토지를 적게 가지면 적게. 아예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이걸 무전농민이라고 불러요. 자, 골라봅시다. 기억범. 이 법이 실시된 뒤 현물 징수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에요. 이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 이건 현물로 그대로 징수한다. 이것만 해결됐다. 틀렸죠. 두 번째. 처음에는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처음에 경기도. 그럼 차차전차 하삼도 지역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숙종 때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다. 디귿번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꿨다. 네, 아까 방금 얘기했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바꿨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는 적게, 무전농민은 아예 안 해도 된다. 니은 지읒이 맞겠습니다.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액수를 정하였다. 풍흉의 정도 여기 있죠. 조, 용, 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금 내는 방식은. 네. 요게 이제 처음에 조선공부하고 나왔는데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공법을 하나 만들죠. 네, 공법을 크게 두 가지 나누죠. 연분구등법, 전분육중법. 네, 육중법. 네, 요게 풍흉에 따라서, 연분구등법의 풍흉에 따라서, 풍년의 행년에 따라서, 요건 비옥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장한 내용 4번 질문은 연분구등법이 되겠습니다. 다 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6번 갈게요. 자, 136번 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밑줄 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두에 두를 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전, 오늘날의 경기도 기전과 관동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양호 지방에서 양호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의미합니다. 양호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다른 지문들, 다른 사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옳지 않은 것. 공인이라고 하는 의용상인이 등장하였습니다. 예, 공인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볼게요. 공장 안이라고 하는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네. 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수공업자들은 국가에다 물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통해서
자기 이익금을 남겨서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공장안이 고려부터 조선까지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납포장 제도로 바뀝니다. 네, 여기 했던 것들이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정조임금이에요. 정조임금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납포장 제도가 있고요. 납포장 제도가 있으면서 다시 등장한 게 공인이에요. 공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한자를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 자, 국가에는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납품해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제도가 바뀌면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공인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다 물품을 납품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산업이 발전한다고.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한다고. 얘들이 부탁한다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준다고. 대신에 선불을 주세요. 뭘? 대금을. 네.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다 만들 수 없어서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또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가져가지 않는다면 내가 쫄딱 망하는 거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전에 선금을 좀 주세요. 물건을 만들어 얘기 준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납품한다고. 자, 그럼 이처럼 공인이라고 하는 오용 상인이죠. 국가에서 채용해서 쓰는 상인들이니까 이런 오용 상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새로운 중간 도매상들이 등장하죠. 요 사람들이 시장에다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인과 도고 같은 상인들이 이 대동법이 실시되게 되면서 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달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상, 비즈니스, 개인적인 사업이 커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수공업에서 상업 발전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점마다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토지의 결수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 기준에서 이렇게 넘어갔다. 틀린 지문이에요.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답이 되겠네요. 조세 급납하에 기여했다. 세금을 내는데 이제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왜?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대동법은 내는 방식이 이렇게 돼요. 미, 포, 전이에요. 내는 방식은 쌀로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 옷감으로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납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조세 급납하, 세금을 내는데 이 세 가지를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숙종 때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한 전국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내지 않는 이유는 이걸 익류지역이라고 불러요. 익류지역. 국경선 부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얘들을 제외하고 전국에 다 시행되었다. 네. 국경선은 이제 사신 접대비라든가 국방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번 갈게요. 137번 문제 137번. 자, 조선시대 균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 있죠. 우리가 이제 군포란 걸 낸단 말이죠. 군포. 요즘 말로 번역하면 국방비 정도 번역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21세기 우리들은 국가에서 국방비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총 예산 중에 몇 퍼센트를 갖다가 국방 예산을 측정할 뿐이지 지금 국방비라고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국방비를 별도로 걷었다고요. 그걸 군포라고 한다고요. 군에 필요한 포라는 거 이거죠. 옷감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농민이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자, 군포가 보통 2필씩 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별거 아닌데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직접 이걸 제작을 해야 돼요. 네, 직접 제작을 해서 2필을 납품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2필을 만드는데 소요 기간이 5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민은 농사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까 말까 하는 이 시장에
5개월 내 6개월 2%짜리인데 너무 많이 오래 간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누가 봤냐면 연인군이 이걸 본 거예요. 네. 연인군이 분달이 영조 임금이 됩니다. 영조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역을 균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걸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두 필이 너무 많아. 이걸 한 필로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농민의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택지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출제된 문제 중에 제일 수준이 낮은 문제고요. 실은 이런 지문이 나온 게 정답이 돼야 돼. 아마 올해 나온다면 이게 떨어지겠죠. 뭐냐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는 얘기는 국가의 세 수입이 감소했어요. 조세 징수한 수입액이 감소됐다. 그렇다면 이걸 보완해야 되겠죠. 그죠? 균역법을 실시했다면, 자, 이쪽으로 갈까요? 균역법을 실현했다면 조세 수입이 감소한 거야. 맞죠? 2필에서 1필에서 조세금이 감소했겠죠. 대신에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었겠죠. 농민의 부담은 감소했겠죠. 서로 장단점이 있죠. 정부는 수입이 감소했고 농민은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 보충 방법을 물어볼 거겠죠. 이걸 결작,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렇게. 결작이란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두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부정한 법을 메꾸는 거니까. 선무군간포. 이놈들은 양반이 아닌 애들인데 양반 행세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얘들에게 미리서 좀 걷는 방식. 야, 너희 세금 좀 내봐. 이렇게. 이해돼야 됩니까? 야, 앞으로 우리 전란이라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군으로 차출될 텐데 너희들은 사변으로 가고 싶니? 장교로 가고 싶니? 장교로 가고 싶겠죠? 네. 그거 하겠다는 거야. 잡세, 어세, 염세, 선박세. 그러니까 어장이 있는 사람들, 염전이 있으신 분들, 배가 있는 사람들은 잡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낸다. 이건 처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호주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뒀던 방식인데, 국방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져다 쓸게, 이게 잡세예요. 이해가죠?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도 생각하세요. 자, 틀린 질문 보겠습니다. 상민에게 부과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 이때 이 군포를 징수할 때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냅니까? 양반이니까. 구름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에 있어요. 이게 신분제 사이다 보니까. 양반에도 징수하게 된 것은 이제 흥선대원군대 가야 됩니다. 흥선대원군대 가야만이 징수하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 호포법이다 불러요. 호포법. 양반이 아니라 집마다 세금 내는 방식을 바뀌었다. 그래서 집호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 무조건 세금 내는 방식으로 가겠다. 호포법. 그러니까 양반도 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도 같이 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동포법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동포법. 같을 동자를 써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네. 뭐가? 호법과 동포법은 같은 말이다. 숙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를 지한 전국에 시행됐다. 익류적을 지향해서 아까 방금 했던 개동법. 4번 공인이 등장하여 왕실과 간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건 방금 얘기했던 대동법. 대동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8번으로 갈게요. 138번. 이거 좀 지울게요. 자, 138번 보세요. 자, 다음 중 19세기 부세 제도인 도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도결은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논밭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뭐랄까, 이건 좀 되게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은 이 문제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일반직을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보신 같이 해양경찰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글쎄 출제를 넣던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19세기 부세 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기업번, 군역, 항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 부과에 화폐를 징수하였다. 맞습니다.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의 작항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 이건 총액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조계라고 맞지 않는 거고요. 양전하는 자를 통일하였고 전세를 한길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시켰다. 이건 효정 때 있었던 양측 통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니을 수령과 아전에 행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의 부지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게 도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일단 무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139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주 나쁜 문제. 별 의미 없는 문제. 139번 갖겠습니다.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이게 좋은 문제죠. 이렇게 나와야죠. 광업에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체가 사라졌다. 잠체는 모르게 채굴하는 뜻이거든요. 광산에 가가지고 1개월 2일에서 버는 것이 1년 농사한보다 더 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농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농사 짓겠습니까? 전부 다 모르게 광산에서 채굴하려고 하겠죠.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성행한다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다. 이건 18세기 후반에 되는 부분이에요. 18세기 후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됩니다. 이걸 다 물주와 덕대라고 얘기합니다. 물주는 말 그대로 돈 많은 자본가. 요즘 치면 전문 CEO, 전문적인, 여기는 회장님, 여기는 사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천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은강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수출하기 위해서, 청이 부족한 부분을. 또 그거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은을 수입했다가 청에다가 파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부산의 내상. 부산의 내상이 개성의 송상하게 넘기죠. 송상은 다시 우주에 만상하게 넘기죠. 만상은 다시 청나라에 은을 수출하죠. 부산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에서 우리에도 은강이 있어서 은을 생산하고 수출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전체 다 소화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왜 은이 필요할까? 청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됐다는 뜻이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가가 되게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청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봐.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갔는데 10,000원 주고 고등어도 사고 조개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1,000원이 남았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 할머니들 하는 말씀이 그래요. 마트 갔더니 10,000원짜리 가지고 물건 살 게 하나도 없어. 물건가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물건의 가격은 올랐다고 하는 거야.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청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내가 오늘 돈을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팔았으면 어느 정도 남아야 되잖아요. 마진이 않게 장사하신 분들은.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적자가 일어났어. 그렇다면 청나라화폐를 받은 순간 적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겠지. 안 파는 거야, 물건을. 대신에 은을 가져와서 물건을 사세요. 은은 그 가격을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현상이에요. 또 경제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17세기 이후에 민간인의 강산 채굴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0번 갑니다. 자,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에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김득신의 파적도, 전 후기입니다. 파적도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아마 공부를 또 지금 이론을 끝나 좀 돼가지고요. 그 파적이란 말은 적마감이 깨트려졌다는 뜻이에요. 파적도란 말은 적막함 또는 고요함이 순간 깨트려졌다. 고양이가 시골 농가에 그 아주 아늑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고양이가 닭들을 순간 확 잡아채서 채는 과정을 갖다가 순간 스냅 사진을 찍는 방식을 택했어요. 스냅 사진이라는 말이 더 정확히 표현 같아요. 어떤 액션이 팍 일어났다고. 이걸 순간 포즈에 딱 찍는 거야. 그 그림을 만들었어. 뒀잖아요. 김덕신의 파적도입니다. 특히 닭 어린 병아리겠죠. 어린 병아리를 탁 낚아챘겠죠. 엄마, 아빠 닭들이 순간 깜짝 놀라는 모습. 자기 아이들이 다쳤으니까. 이런 그림들. 조선 후기 그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가 옳지 않는 것.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출세와 장수, 행운과 복을 비는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12번.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담배, 인삼 등 상품 양품 재배가 늘어났다. 맞습니다. 포부상은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금융, 운송, 숙박업 등을 담당하였다. 보부상이 아니고요. 이건 객주입니다. 객주는 특히 서울의 마포나루에서 물건을 중개해주는 역할들, 그 다음에 여각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 업무를 하신 분들 같다 우리는 마포나루 같은 데서 중개 업무를 해주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 자주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시면 돼요. 요즘에 집을 뭐 전세방이라든가 그다음 매매를 중개해 주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공인중개사를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 중개하고 수수료 먹는 이런 사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홍길동전, 춘향전 등과 같이 신문지를 비판하거나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한글 소설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1번 가죠. 141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건 항상 이 시대의 흐름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강해군. 두 번째. 종래 상민에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게 되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흥선대원군. 세 번째.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시키는 영정법을 시행했다. 인조 때 영정법. 조용조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국가에서 조선인 건국대회는 처음 10분의 1.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새롭게 만든 게 공법.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연문구등법,
전분육중법. 요거 실패한 이유는 결부법 때문에. 결부법이란 국가가 백성을 향해서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실패. 풍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고 얘기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이걸 새롭게 바꾸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걸 인조대 영정법이라고 불러요. 인조대 영정법. 사람들이 속이니까 아예 영구히 정하자. 네. 이걸 영정법을 한자로 적어볼까요? 영구히 법으로 정하자. 네. 영정법이라고. 초기에는 6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4두로 네, 고정하게 되었다. 네.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숙종 때 네, 비총재로 바뀌죠. 비총재. 네. 지역별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하는 제도, 이걸 비총재. 총액을 비율로 잡아서 하는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 부분. 이것도 다 실패. 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이 원천적인 결부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되는 시기는 1884년 가야 해결됩니다.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때 이걸 주장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조법이라고 합니다. 지조법. 땅에 대한 지세를 갖게 되면 문제 해결됐죠. 오늘날의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집이 부모님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님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이 등록되어 있겠죠. 신고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억짜리야. 근데 똑같은 평수 30평짜리인데 지방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를 봤더니 5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0억짜리, 지방에 있는 친구는 5억짜리. 똑같은 20평짜리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면 되나? 아니지. 그러다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20억짜리 똑같은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5억짜리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 그게 뭐야? 이게 지조법이야. 그리고 요즘쯤은 재산세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는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그죠? 저 시골에 섬에 갔더니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토탈 털어봤더니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한 평을 계산할 때 5억 나오는데요. 또 20억이 나오는데 한 평에. 세금 당연히 서울살이도 많이 들 거 아니야. 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재산세 내는 거 가지고 누가 불만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공시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을반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을 지한 시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건 정조임금. 네. 정조임금 시기에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한 시전의 금난정권을 완전히 폐지됐다. 금난정권 폐지. 자, 여기가 궁궐, 여기에 시전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 특권이 있는 게 금난정권이라고. 난전을 금하는 전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얘네들에게. 여기에 되게 돈을 잘 버는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국가 허가받은 관어 상인들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난전, 자판을 벌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겠죠. 이분들을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이 시전 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해 통공을 통해서 근남 정권을 혁파해버리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해 통공이란 여기에서 장사, 영업, 난전을 해도 됩니다.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42번 갈게요. 문제 142번.
자, 이제 사회 파트로 넘어왔어요. 경제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 경제 파트 되게 어려워요. 가장 선생님은 쉽게 얘기하죠. 뭐 조용조니 뭐 기타 경제 파트 쉽게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렵죠. 네, 참 하신 분 더더욱 어려울 거고요.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는 분들은 문제풀이가 되게 또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문제가 적용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사회 파트 1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 신분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무엇과 무엇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백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가는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나는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네. 서울과 중인들의 신분층에 대한 비난의 글이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 질문 가겠습니다. 가의 신분 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맞아. 서울이 호통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문과 응시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인들도 똑같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호통 운동에든 서울들은 수용을 하죠. 중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는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직줄에 제한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조 때 본격화 되기 시작하고요. 철정대 완전한 호통이 일되죠. 완전한 호통이란 말은 이제 문과시험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서울들에게. 3번,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정조 때 규장과 금성으로는 유석공, 박재가, 이동무, 일명 이걸 서울 4인방이라고 그러죠. 서울 4인방. 중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추가로 서이수만 추가하면 되겠죠. 서이수. 서울 4인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조 때 등용됐던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4번 질문.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중인들이죠. 촉박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역관, 의사, 역관은 오늘 통역하시는 분들, 중국말, 일본말 통역하시는 분들, 의사다. 이 사람들 신분 상승을 계속 꾸준하게 요구하지만 거의 수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14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예전에 나왔던 기출인데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밑에 있는 지문만 몇 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자, 양반 상민 노비들의 집들 합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29년부터 1868년까지 봤을 때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민 숫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노비 숫자도 감소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죠? 임난을 기준으로, 양반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민들과 노비 숫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상민과 노비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양반이에요. 네, 전쟁 중에도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공명첩이나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공명첩, 납속책을 통해서. 식량이 되는 쌀이죠. 네. 국가가 가장 부족하거든요. 인지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만큼, 국가가 원하는 만큼 납부하게 되면 당분들을 당신들의 신분을 성량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자기 신분이 상승시켜 주겠습니다. 양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공명점은 관직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관직을 파는데 빌공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네. 이름 명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죠, 그러면?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뭐, 시장님, 군수님은 딱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30명, 4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건 뭐죠? 관직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신분이 상승됐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름을 없는 허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승진이 가능하다. 신분 상승이 됐습니다. 옳은 거 보겠습니다. 기업권 납속의 혜택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그죠? 조사해 본다. 탐구 활동으로. 공명첩을 부여한 사람들 신분을 조회해 본다. 다 밑에 사람들, 중인들이에요. 지금 선무군관법 부가대상 조사해 본다. 이건 선무군관법은 국방비를 내는 거와 관계없어요. 이것은. 서운 숫자의 변화를 조사해 본다. 서운 숫자로 의미가 없어요. 서운 숫자를 변화를 조사해 본다는 얘기는 붕당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전혀 관련 없어. 신분하고 관계없어. 기억, 니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144번. 다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천주교대 박해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선조 즉위 후에 벽파가 득세하며 천주교를 크게 탄압하였다. 벽파는 노론에서 나오는 단어죠. 노론에 벽파와 시파가 있죠. 정조를 정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벽파, 시파는 정조죠. 정조가 죽고 순조 아들이 즉위했는데 다시 노론 벽파가 득세해서요. 그래서 천주교를 크게 탄압합니다. 이가한, 정약종 등 남인학자와 이 사람들 경기 남인이라고 불러요. 성호 이익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성호학파라고 부르죠. 성호학파들이 있습니다. 성호학파들이 천주교를 수용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런 식으로. 신서파, 공서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정복 같은, 동국동 가면 안정복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서파 같은 사람이, 여기 이벽, 그 다음에 우리 지문에 나온 이가한,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의 형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다 형제들입니다. 큰형, 작은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정도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신서파, 공서파. 좀 심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무력 동원을 요청하여 편지가 발각되어 탄압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입니다. 그 결과 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성경책을 옮기다 발격됐고요. 정약전 흑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처음에 포항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강진까지 가게 되는 사건들. 이름들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자, 답은 신유박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해박해 있죠? 신해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입니다.
윤지충이라는 인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윤지충. 네,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죠. 네. 신주를 불태워 소각시켜버린 것들. 우리가 보통 유교식 제사 방법을 택하겠죠. 장례를 치를 때. 근데 신주를 태웠다는 얘기는 유교식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병호박해. 헌종입니다. 정순헌 할 때 헌종입니다.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헌종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김대건 신부. 네, 김대건 신부가 네, 체포되는 것들, 그죠? 체포되는 걸 계기로 해줬다. 김대건 신부를 체포 계기로 터져 나온 게 병호박해이다. 기해박해. 이것도 헌정식이죠. 헌정식에 되게 이제 천주교 타임 되게 극심해지는데요. 네. 네. 벽파 풍양조 씨가 풍양조 씨하고 안동김 씨가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게 기해박해라고 봐야 되겠죠. 벽파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기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 토인은 차별을 없애고 산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이 사상에 대해 순조직이후에 탄압이 가해졌다. 순조직이후에 탄압된 것은 천주교 됩니다. 천주교 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집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만들었다. 이거 전부 다 최시영입니다. 2대 교주가 최시영이죠. 네. 동경대전은 한자로, 여기는 한글로. 여기는 천주교, 기독교로 얘기하면 일종의 찬송가죠. 일반 백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문으로 적혀 있다면 알 수가 없겠죠.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2번이요.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3번.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시 난이 일어났다. 평안도시 난이 일어난 것은 순조 때.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즉, 평안도인들은 차별되고. 그 다음에, 역대 이제 북쪽 지방이니까 광산이 많이 개발되죠. 경제적 이익이 되게 증가됐죠. 근데 세도가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차별제도 심한데 경제적 이권까지도 뺏어가는 형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 51년 뒤입니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걸 임술년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임술 농민봉기. 예전에는 진주 밀란 이렇게 표현했죠. 진주 지방. 근데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현상이 똑같더라는 얘기죠. 즉, 이건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난 사건이 임술년 농민봉기. 삼정이란 전정, 군정, 항곡의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죠. 일어났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6. 다음, 적어야 되겠는데 좀 지울게요. 문제 146. 다음 사실이 있던 시기의 향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추서하여 그와 알력 있는 사람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향촌에 대한 구향과 신향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구향, 새롭게 권력층이 되는 사람들 신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번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호하는 향리층과 결탁하였다. 3번 수령은 경제소와 유향소를 연결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 예, 여기 경제소는요, 예, 선조 때 폐지하기 때문에 여긴 지문 틀리죠. 요건 지금 조선 후기거든요. 한참 후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선조도 후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선조를 중심으로 전 후기를 나뉘는 과정인데 그 뒤에 일어난 게 향전이거든요.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 향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제지사족은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들, 동계와 동약을 통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7번까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들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머지 이하 생략. 1862년 임술년 농민봉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무엇의 문란이라고요?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 중에서 가장 큰 문란은 이게 항곡이었다. 이렇게.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유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신유박해는 1801년입니다. 순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정약용의 유배입니다. 이게. 정약용은 정조 때 썼던 정조의 인물이죠. 그리고 경기 남인을 대표하죠. 순조가 지배하면서 김조순 같은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죠. 김조순은 원래 정약용과 같은 남인이었죠. 근데 말을 갈아타서 이 사람이 노론으로 말을 갈아타 버렸죠. 그래서 안동김씨, 김조순 같은 세력들은 전부 다 노론이었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정약용을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 딱 틀었어. 부정부패가 있나. 아무리 틀어봐도 뭔지 하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로 몰아넣는 거야. 너 이 새끼 사이비지 이러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는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정약용은 자기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다. 어디로? 강진에. 1801년 순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잘하세요. 19세기 딱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땡큐하게도 정조 임금이 여기 사망해줬다. 정조 임금이 사망하게 됐다. 1800년에 고맙게씩. 2번 이필제가 난을 주도하였다. 이필제가 이필제는 이게 실은 이게 7급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7급에 또 나왔어요. 이게 흥선대원군 때 나오는 얘기예요. 흥선대원군 때 이필제가 동학교도였는데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켜서 꽤 제법 성공합니다. 3번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보내 봉기를 호소했다. 전봉준 얘기는 사발통문 얘기 나오네요. 동학에 대한 얘기죠. 1894년 1월에 대한 얘기죠.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 이정책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죠. 이거 다 기출이에요. 이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삼정의 문란이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삼정 이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합니다. 성공 실패? 당연히 실패해야지. 자기가 자기 봉을 칠 수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